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도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는 보이스 플러스를 정말 잘 꾸려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어서 영상이 뜸했어요. 저도 이렇게 책 쓰는데 집중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여행 작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여행을 떠나는 일이고, 하나는 다녀온 여행을 글로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올봄에 나올 책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집중하면서 글을 써서 그런지 아침에 눈을 뜨면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의 지난달에 서울 책보고에 다녀온 이후에 한 달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자동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정말 관심 있을 분야인 경제 관련 서적을 몇 권 읽고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요즘에 너무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바람에 섣불리 관련 책들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경제 관련 책들은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따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고 온 책은 당신에게 말을 건다라는 책이에요. 동화 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속초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속초에 있는 동화 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 여행 중에도 종종 서점에 들르실 텐데요. 저도 속초에 여행을 갔다가 동화 서점에 들르고 이 서점에 한눈에 반했어요. 서점에 딱 들어서면 그 통유리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이렇게 책을 막 어루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뭐랄까, 그 책마다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속초와 관련된 책들을 따로 진열을 해두셔서 제가 그 중에서 속초 기념품으로 한 권 사왔어요. 물론 온라인 서점에서도 사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사인을 받아왔죠. 동화서점은 1956년부터 그 자리에서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서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서 서점을 물려받은 김영건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3대째 내려오는 서점. 할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뜬금없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서점을 물려받게 되신 작가님이 서울에서 속초로 내려오게 된 경황이라던가 서점 주인으로서의 일상을 아주 소소하게 잘 다루셨는데요. 글의 느낌이 굉장히 정갈하고 반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영건 작가님의 아버님, 책방을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서점을 물려주시면서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애정을 담뿍 담아서 쓰신 편지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서점 주인을 꿈꾸잖아요.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서 책도 읽고 고양이도 키우고 화분에 물 주고 그런 꿈. 이런 꿈과 실제 서점 주인으로서 겪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김영건 작가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쓰셨어요. 책에서 아버님의 편지글, 그리고 김영건 작가님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아버님께 다시 드리는 답장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신에게 말을 건다. 속초 동화서점 이야기. 김영건 글, 정희우 그림. 알마. 프롤로그. 우리 앞으로도. 아들아, 너와 함께한 2년여의 시간이 내 삶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단다. 재작년 2월경 서점 리뉴얼은 했지만 책 분류나 정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늦은 밤 1, 2시경에 잠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주위는 전부 어둠에 묻혀 있고 오직 우리 서점 안만 환하게 밝았는데 그 순간 절해의 고도에 떨어져 책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단다. 이상하게도 고단한 심신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안도감이 들더구나. 그러곤 가끔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단다. 그러던 중 유시민 작가 강연회 때 그분이 독자들과 대화하고 호흡하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저분이야말로 서점 한가운데에서 책과 한 몸으로 동화되어 있구나. 바로 저런 분이 서점에 있어야 하는구나. 아들아, 지난달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 중에 기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구나. 대표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책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로 치부했는데 나중에 다른 생각이 들었단다. 원해서 시작한 일도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가 40년 동안 서점 일을 했지만 항상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뭔가 부자연스럽게 생각되어 왔었다. 사명감 같은 게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오래 하게 되었구나 생각했던 나였다. 그런데 그 기자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했다. 정말 내 얼굴을 보고 책이 연상된다면 이 직업이 내게 꼭 맞는 옷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내게도 그런대로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지나간 세월에 어찌 회한이 없으랴마는 고희를 바라보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게 이토록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게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구나. 아들아, 너는 젖먹이 때부터 내 형들과 달리 분유도 다른 사람이 먹이면 잘 먹지도 않고 꼭 내가 먹여야 먹었다. 잠도 꼭 내 팔베개를 해야 잠들곤 했지. 또 초등학교 때까지도 다른 식구가 내 잘못을 나무라면 그러려니 가만히 있던 너였지만 유독 내가 나무랄 때만 어찌나 대성통곡을 하던지 당시 나는 그 까닭을 몰라 의아해하곤 했단다. 이 아이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것이라곤 딱히 없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지 나도 너를 각별히 귀여워했단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내 놀이공간은 주로 서점 안이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손님을 맞다 보면 너 혼자 책을 보다가 어느새 서가 여기저기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곤 했단다.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면 책들이 나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 적잖이 놀란 적도 있었단다. 요즘 내가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진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너의 관심과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한단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손님들이 신선함을 느끼고 공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 아들아,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했거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늦은 이제부터라도 잘해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구나.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또 곧 태어날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지방의 작은 서점에서 100년 서점을 꿈꾸며 살아갈 것이다. 내 기력이 다할 때까지 내 옆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아들아, 내가 곁에 있다는 것이 나를 이렇게 즐겁고 기운차게 한단다. 우리 앞으로도 잘 견디자꾸나. 아버지 김일수. 서점이 뭐라고. 조만간이라는 녀석은 참. 서점 해볼 생각 있느냐? 2014년 8월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막 일어난 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버지였다. 안부 전화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이른 시간이었다. 서점이라는 말이 들렸다. 언뜻 서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서점? 그래 서점 말이군.
잠이 덜 깨 몽롱했는지 늘 받던 부모님 전화에서의 습관 때문이었는지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2014년 8월의 어느 날 아침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잠이 적잖이 덜 깬 상태에서 서점을 하겠다고 대답해버린 거였다. 자초지종은 미처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멍하니 방 안을 둘러봤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희고 거대한 장롱이었다. 행거를 쓰라는 어머니의 조언을 나몰라라 하고 끝내 사들인 조립식 장롱이었다. 여닫는 부분에 나사가 헐거워져서 늘 문이 몇 센티쯤 열려 있었다. 작은 좌식 식탁 위에 각종 가재도구, 가슴 높이쯤 되는 냉장고, 의자에 걸린 옷들, 아마도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된 듯한 낡은 진공 청소기. 이 모든 걸 다 훑고 나서야 비로소 방 한편에 놓인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로 6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책장은 본래 세워서 쓰도록 만들어졌지만 공간이 휑해 보이는 까닭에 옆으로 길게 뉘어서 썼다.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저 책장 안에는 그나마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한 책이나 동아리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읽은 책, 곳곳에 중고 서점에서 사들인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꼬마 니콜라, 신영복의 강의,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세로로 인쇄된 제목을 하나씩 읽고 있다 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맹세코 아버지는 지금껏 내게 단 한 번도 서점일을 권유한 적이 없었다. 나로서도 서점일을 맡게 되리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고 그런 기척조차 보인 적 없었던 것은 그곳에서 이렇다 할 전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30년 넘도록 속초에서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했다. 나는 그의 자식이었으므로 서점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체험당했다. 사람들이 서점에 줄 서서 책을 구매하던 풍경, 하루가 꼬박 다가도록 쉴 새 없이 장부에 뭔지 모를 숫자를 적던 아버지의 모습도 희미하게 기억나는 한편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돼서 분류도 상태도 엉망인 책장, 힘없이 목을 늘어뜨린 채 졸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도 내 기억 속에 또렷했다. 희비가 엇갈리는 두 기억 중 더 선명한 건 물론 현재에 가까운 쪽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보다도 서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느꼈던 건 늘 피곤함에 절은 눈을 하고 서점에 앉아있던 당신 자신이었으리라. 10년 전부터 서점엔 전혀 손님이 보이질 않았지만 당신은 기어코 서점을 닫지 않았다. 좀처럼 쉬지도 않았다. 얼마간 환영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 있으면서도 거기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틈만 나면 나는 아버지에게 자조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이제 서점 그만하세요. 그때마다 그는 짐짓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조만간 접어야지. 조만간이라는 녀석은 참 끈질기기도 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유예해 2014년이 왔고 마침내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서점 해볼 생각은 있는 게냐? 나는 졸음에서 완전히 깨어나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행자의 책. 누구나 멋진 사람. 일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부터 나는 어렵지 않게 여행객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몇 가지 패턴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점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몸짓으로 힌트를 주는 분들. 서점 외관을 촬영하는 분들은 열의 아홉 여행자다. 둘째, 문을 열고 자연스레 발산하는 감탄사 혹은 리액션. 와, 생각보다 넓다. 아, 책 냄새 좋다. 이 같은 말들은 속초 여행까지 와서 일부러 서점을 찾아왔다는 뿌듯함이나 설렘을 나타낸다. 셋째, 여행객들은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동네를 터벅터벅 걷다가 무심코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에서든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고 특정한 제약을 견뎌내고 여기에 당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서점 곳곳을 면밀히 구경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시선은 동네 거주자들의 시선과 다를 수밖에 없다.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평소 관심 없던 분야도 꼼꼼히 살펴본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꺼내 공간을 촬영하고 구매한 책의 인증 사진을 남긴다. 다짜고짜 여행객들에 대한 내 사사로운 입장부터 밝힌다면 나는 그냥 이분들이 존경스럽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많은 이에게 서점이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는지 알 만큼은 알고 있다. 그렇게 낭만의 커튼을 걷어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적어도 서점이라는 곳이 보편적으로 여행 중에 들릴 만한 공간으로서 인식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좋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여행 중에 서점에 왔기 때문이다. 읽고 싶었던 책을 찾기 위해서든 낯선 곳에서 몰랐던 새 책을 발견하기 위해서든 여행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든 그것도 아니면 그저 서점을 정말로 사랑해서든 말이다. 단언컨대 이분들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 어딘가 치명적인 구석이 있는 분들이다. 당신들은 대다수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사람들이다. 누구나 멋진 사람을 동경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존경한다.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일이 얼마간 서점에 대한 예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행객들이 책을 구매할 때면 그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잠깐 아연해지고 만다. 여행 중에 책을 구매한다고? 여행 중인 지역의 정보가 담긴 책도 아니고 급히 필요한 용도가 적힌 실용서도 아닌 별은 일 없이 서점을 구경하다 책을 구매한다니 대관절 누군들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서점을 운영하기 전까진 타지 여행 중에 그 지역의 서점에 들러본 적이 없었다. 온라인 서점은 책의 가격을 10% 할인해서 팔고 다양하고 매혹적인 굿즈를 책과 함께 제공한다. 책을 직접 만져보거나 안을 찬찬히 살펴볼 순 없더라도 적어도 웬만해선 없는 책이 없다. 하물며 대부분 여행객은 속초보다 큰 규모의 도시로부터 온 분들일 터. 단언컨대 그 도시의 대형 서점은 우리 서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동네에서 차곡차곡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다는 이점 또한 굳이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재반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서점에 대한 예의 따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여행자가 책을 구매한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일종의 감격과 환희로 온몸의 세포를 흔들어 깨워놓는 것이다. 그러한 환희의 이면에는 여행객들에 대한 알다가도 모를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아마도 위에 언급한 바로 저 이유에서일 테다. 고백하자면 우리 서점엔 딱히 특별한 점이 없다. 책을 정가로 판매하는 탓에 인터넷 서점에 견주어 책 가격이 비싸고 대형 서점에 비하면 보유하고 있는 책이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 서점을 소개할 때 곧잘 쓰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찾는 책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서점인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초라한 형편을 여행객이 눈치챌까 두려워 그들 앞에만 서면 괜스레 별다른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쭈뼛하게 서 있을 뿐이다. 언론에서 즐겨 다루는 60년 된 서점,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서점이 정말로 방문의 키워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는 나조차도 그런 판타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다. 방문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 이상의 결실은 맺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고지식하게도 그 답을 맥주도 커피도 아닌 책에서 찾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 결실 운운하기 이전에 확실한 건 그들이 나를 또 우리 서점을 성장하게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정말로 그랬다. 나는 어떻게든 우리 서점을 그들이 봐오던 다른 서점들과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야 했고, 차별화되는 맥을 짚어내야 했다. 그래서 사소하게는 표지가 보이게 진열하는 책들은 늘 고심을 거듭해 고르고, 서점이라는 공간이 마땅히 여행 중에 들러도 될 법한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부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여행객들이 나의 몸부림으로부터 어떤 결실을 얻어갔는지, 또 앞으로 얻어갈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에 왔고 여기서 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내게 바위만한 결실임을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에필로그. 앞으로도 부디. 아버지, 저는 이 책에서 서점과 그 둘레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못지않게 저는 아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만일 당신께서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다소 민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부분에선 당신이 알고 계신 사실과 다르다며 이내 못마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당신께서 이 책을 샅샅이 읽어내려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쉽게 가늠되질 않습니다. 글의 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제가 언제부터 당신에게 지금처럼 까슬하게 굴었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의 까칠의 역사란 당연하게도 제가 서점에 합류하는 시점과 비슷하다고 여겼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5년, 넉넉히 10년 전부터였을까요? 제 나름의 주관이 확고해진 이후 저는 당신을 설득하거나 당신에게 설교하려 들었고, 그게 잘 안 될 때면 당신을 을의 기성세대 취급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제사에서부터 정치까지, 밥 먹을 때 습관에서부터 무심코 내뱉는 말버릇에까지 우리의 견해차는 재정을 막론하고 일상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도무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신과 저의 관계가 줄곧 빳빳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늘 제게 다정했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유독 당신에게 혼났을 때면 고약하게 토라져 입을 꾹 다문 채로 일주일을 다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저를 품에 가득 안고 등을 쓰다듬어 줄 때, 그제야 저는 힘껏 울음을 터뜨리며 얼었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다정함마저 당신 특유의 안일한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했던 어린 날의 저 자신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당신의 저 끈질긴 다정함과는 판이하게 도리어 저는 날이 갈수록 무턱대고 되바라지게 행동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베푸는 그럴듯한 따뜻함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의지와 누그러지지 않는 사랑만이 한결같은 다정함을 자아낼 수 있음을 이제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서점을 새로 가꾼 후에 당신과 함께 일하며 때로는 깨끗하고 반짝이는 서점 안에 서 있는 당신을 보며 어색해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과 우리 서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주섬주섬 돋보기를 꺼냈으면서 손님에게 회원 가입하시겠냐고 묻고 나서는 오직 검지만을 사용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을 때 제가 느낀 저 간극은 더 벌어져만 갔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서점과 그 안에 짙게 고인 세월을 등에 짊어지고 제가 바라본 것이라곤 고작
다가오는 세월 앞에 선 당신의 묵묵한 헌신에 대한 계면적음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여행자들의 서점 방문기를 읽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쓴 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카운터를 보고 계셨다. 그는 어떤 의미로 저 문장을 썼을까요? 그저 낯설었다는 뜻인지, 그럼에도 정감 있었다는 뜻인지, 저 문장만으로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새삼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새하얀 머리칼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요.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되도록 당신은 저와 서점을 지켜주었고, 이젠 제가 당신과 서점을 지켜줄 차례라는 사실을요. 오직 서점에 관해서만 쓰고자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 쓰고 있는 저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기에 당신께 이 두서없는 편지를 남깁니다. 서점이라는 세월 앞에 강을 건너고 간극을 넘어서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는 배를 타야만, 당신의 존재를 제 몸에 지녀야만 그 간극을 넘어 비로소 서점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입니다. 곧 태어날 제 자식도 저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여간 뒤숭숭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부디 오랫동안 서점에 계셔 주세요.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새해를 여는 첫 책으로 김영건 작가님의 당신에게 말을 건다. 동화서점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다음에 속초에 가게 된다면, 그래서 동화서점에 한 번 더 들르게 된다면, 그때는 졸고 계셔도 좋으니까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를 뵙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서점이라는 공간은 참 특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 또 글자를 다루고 책을 다루는 일, 그 언저리에만 있어도 책에 스며든 어떤 기운과 좀 더 친근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보이스 플러스도 여러분의 다정한 책방이면 좋겠어요. 동화서점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은 그런 책방.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이나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책들, 위로가 되는 책들 소개해 볼게요. 보플리 여러분께 늘 감사드려요.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